안녕하세요. 산일번지 부북 리뷰입니다. 저는 산일번지 부북 리뷰의 부북짱입니다. 오늘은 국제 정치를 가장 빡세게 보는 책, 강대국 국제 정치의 비극 이 제목으로 해서요. 미어쉐이모 교수님의 강대국 국제 정치 비극 이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 시간이죠. 이제 이게 이제 미어쉐이모 교수님 이제 얼굴이에요. 그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 이용하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책입니다. 책. 강대국 국제정치 비극. 그래서 그 밑에 얘기하겠지만은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강대국 얘기예요. 강대국. 강대국의 행동 패턴이 어떠냐. 특히 미국의 행동 패턴. 요거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춘근 교수님 있잖아요. 그 유튜브도 이제 하시죠. 저도 자주 보는데 그분이 이제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름. 제가 이제 국제 정치를 가장 빡세게 보는 책 이렇게 했는데 빡세게 이렇게 좀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이제 쉽게 이제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대국 국제 정치 비극 다음에 피처링 소름 했는데. 엄청나게 건조하게 보고 계세요.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그 정치 체제가 뭐 민주주의 체제냐, 뭐 독재 체제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 패턴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공식 패턴이 있어요. 이 교수님의.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니 뭐 인권 이런 것도 그냥 다 하얀색으로 그냥 다 덮어 없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이 중국을 친다. 그거는 뭐 중국이 뭐 인권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식인 거예요. 인권 얘기 그런 거 필요 없고 민주주의니 뭐 독재니 이런 거 그런 얘기 다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더 세지니까 더 세기 전에 때리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착하다 나쁘다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안 합니다. 엄청 건조하게 세게 보신다. 그래서 그만큼 반대파가 많이 있나 봐요. 반대파가 많이 있다. 그럼 일단 오늘 다룰 내용은 뭐냐? 10년 동안 쓴 책 왜 썼는가? 10년 동안 쓰셨어요, 이 책을. 그다음에 안보의 딜레마. 이건 이제 유명하죠. 뭐 투키디데스에 함정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미어쉐이모 교수님이 한국에서 와서 강연을 한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올릴 텐데. 그 영상을 보면은 이제 그 질문자가 미어쉐이모 교수님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최근에 이제 책을 읽었다. 예견된 전쟁이라는 책을 저희 책에서 저희 이제 부북 리뷰에서도 얘기한 적 있죠.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오히려 미어쉐이모 교수 당신 생각이 나더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제 미어쉐이모 교수가 그 예견된 전쟁 그 책은 이제 그냥 공식이 없는 거고 나는 공식이 있고 그래서 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뭐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죠. 자신감의 표현이고 제가 그 책에서도 예견된 전쟁 그 책 리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중구난방이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중구난방이다.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정갈하게 정돈이 돼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짜 공식이에요. 공식에 딱 넣어서 쭉 가는 거예요. 제 부북 리뷰에서 와인 예측하는 법, 와인 가격 예측하는 법,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그 리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공식에 넣어서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공식이 있어야지 예측이 되는 거죠. 그 과거의 패턴을 갖고 그런 것처럼 공식이 있고 그 공식에 대해서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넣어보면 된다. 그 공식을 설명을 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은 공식이 있고 예견된 전쟁 그 책은 좀 공식이 좀 없다. 중구난방이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더 높이 칩니다. 높이 치고 제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인권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반발감이 또 들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게 가장 안전하게 보는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은 누가 집권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민주주의가 어떻건
그 국내 정치가 변하니까. 그래서 가장 그 세게 가는 사람이 또 집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쟁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어떤 체제가 어떤 체제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덜 쓰고 관찰하는 것도 이제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보의 딜레마는 이제 그 얘기고, 미어쉐이머의 국제 정치론 어떤 평가를 받는가, 그 다음에 현실주의랑 뭐 도덕주의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쓴 책 왜 썼는가? 나는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분열된 후인 1991년 말에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의 집필을 시작했고 거의 10년이 지난 후 집필을 완료했다니까 10년 동안 쓰신 거예요. 총균세이죠. 총균세도 10년을 썼어요. 총균세. 제레드 다이아몬드요. 그러니까 한 10년을 쓰나 봐요. 그 좋은 책을 만들려면 그렇게 써야 되나 봐. 이 기간 동안 상당수의 지식인들을 포함한 많은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국제 정치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냉전의 종식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전쟁이 없는 세계가 될 것이며 세력 균형과 같은 개념이 더 이상 타당하지 못한 세상이 되리라고 믿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반대로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학문하는 사람은 좀 반발감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주장이 있고 그 A라는 일반적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해서 내가 B 주장이 맞다 이걸 막 넣는 거를 끌어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새로운 지배적인 견해가 되면은 이제 그건 이제 학자로서 대박을 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천동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반적인 견해야. 근데 지동설을 이제 들고 나와. 근데 내가 막 설명을 해서 내 말이 맞아. 그러면 이제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회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삐딱하게 봅니다. 좀 학자분들이 그래서 좀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삐딱하게. 그래서 일반적인 견해가 상당 부분 맞는 것도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맞는 건데도 일단 시비를 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자의 특징이다. 근데 또 이제 저희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또 빠지면 안 되죠.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조금씩 발견하는데 매사에 다 그렇게 삐딱하게 가면 또 이제 안 되죠. 그 힘의 한계가 있으니까 에너지에. 오히려 많은 국가들이 상호간 더욱 큰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했다. 나 같은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자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랑 현실주의랑 크게 두 개로 이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랑 이제 도덕주의자 이런 식으로 마치 공룡처럼 소멸되고 말 사람들로 생각되었다. 나는 그 같은 국제 정치에 대한 희망적인 견해에 대한 도전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그러니까 도전한다고 하시죠. 그래서 니들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 그렇지 않아. 내가 진짜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여주고 이게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굴러가리라는 걸 내가 얘기를 해줄게.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계는 위험한 곳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현실주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계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책 읽으면은 명료해져요. 되게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그래서 미국이 이래서 행동 패턴이 이렇게 굴러갔구나. 일본도 그래서 그랬구나. 독일도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큰 전쟁 같은 게 윤곽이 확실히 그려집니다. 왁구라고 하죠. 일본 말인가요? 소위 왁구가 딱 그려져요. 명료하게, 명징하게. 그게 이론의 장점인데 그 이론을 통해서 윤곽을 딱 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세부는 또 이제 색칠할 부분은 있겠지만 윤곽을 일단 확실하게 잡아준다. 이 책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딱딱하지만은 그 읽으면서 현실주의 독특한 현실주의자들의 독특한 그 알싸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냉혹한 게 현실이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감동이 또 이제 있어요. 그런 감동이 좀 있지만은 일단 공식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딱딱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공식을 설명하고 치고는 굉장히 그래도
재미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드실 거다. 나의 현실주의 국제 이론은 유명한 현실주의 이론가인 한스 모겐스와 케네트 왈츠의 현실주의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내가 일단 현실주의야. 그래서 현실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뭐 도덕주의라고 하면은 도덕주의를 일단 낙관주의나 이런 거를 반대해. 그리고 우리 현실주의 세계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공격적 현실주의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는 뭐 모겐스 교수, 2세대는 왈츠 교수, 3세대는 미어시에머 교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 1세대 모겐스 교회는 고전적 현실주의고 그 팽창 국가가 팽창주의적인 정책을 펴는 거를 인간의 권력욕으로 봅니다. 권력욕. 니체 비슷한 거예요. 니체. 근데 이제 니체 뭐 이제 권력에 대한 의지 그건 이제 맹목적인 의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인간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 맞는데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섣부르게 의인화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 현실주의자라고 해서 이제 방어적 현실주의자가 이제 왈츠 이제 교수가 나온 거예요. 이건 이제 이유에서 이제 설득력이 있죠. 근데 1세대는 방향은 맞아요. 압도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메어 셰이머 교수가 봤을 때. 근데 2세대 이제 왈츠 교수님은 방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상 크고 나서는 이제 세력을 더 세게 하려고 안 해. 어느 정도 있다가는 멈출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방향이 있어서 낙관적으로 본다랄까 그런 거예요. 근데 미어 셰이머 교수는 이 방향에 있어서는 이제 고전적 현실주의가 맞다라는 거예요. 계속 힘을 키우려고 하고 팽창을 계속 하려고 하지 어느 정도 균형을 잃었다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다?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 안보의 딜레마도 있고 일단 가장 센 나라가 되는 게 그 나라의 생존율을 가장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센 나라가 되려고 노력을 할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에 있어서는 미어 셰이머 교수는 이제 구조적으로 본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왈츠랑 같은데 방향에 있어서는 압도하려고 한다는 거. 요것은 이제 요거죠. 그래서 굉장히 빡세게 보는 거죠. 굉장히 빡세게 보는 거. 그래서 요런 거에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또 소프트 파워 같은 거, 요런 이론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프트 파워죠. 요런 이론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 학문적으로 그게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맥 OS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것도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많이 만드는 사회에서 그런 소프트 파워 맥 OS 같은 게 이제 나온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도 그냥 뭐 그 이론이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런 게 이렇게 많이 짜여지면은 거기서 맥 OS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다. 안보의 딜레마. 이 책이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국제 정치라는 위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과 권력, 힘을 위해 경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건조하게 보시죠. 경쟁하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대요. 평화? 이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평화롭게 사는 것에 만족해하는 나라들조차 권력 추구를 위해 끊임없이 싸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거죠. 내가 방어 목적을 위해서 육군을 이제 증강을 시켰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방어 목적인지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방어 목적이라고 어떻게 믿어? 공격 목적인지 어떻게 믿어? 그래 나도 이제 증강해. 그렇게 해서 서로 악셀레이션을 밟아가서 충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암울하죠, 암울해. 그래서 비극이라는 거죠. 국제정치. 그래서 비극이다. 예정된 전쟁 요것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책은 공식을 딱 제시를 해요. 제시를 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책이 예정된 전쟁 요 책이 좀 따라했다 이런 생각도 이제 들긴 합니다. 국제정치학 문헌에서 그러니까 이 책이 예정된 전쟁 이 책이 강대국 국제정치 비극을
따라한 거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강대국 국제정치의 책, 강대국 국제정치 비극 이 책이 더 좋아요. 국제정치학 물원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인 안보의 딜레마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기본이 되는 논리다. 딜레마의 본질은 자신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방어 목적이야. 그냥 안전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대개는 상대방의 안전 보장을 해친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국가들은 남의 안전을 해치지 않은 채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요 이론이 존 허츠라는 사람이 1950년 세계 정치 지혜 이제 잡지인가 봐요. 지혜 게재한 논문에서 처음으로 안보의 딜레마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더 많은 힘을 보유하려고 노력한다. 이제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힘을 더 많이 비축하여 상대국의 힘에 의해 야기되는 충격을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다른 나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보유했는데 그게 상대방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들이 최악의 상태에 대비하도록 강요한다. 혹시 모르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혹시 모르니까 두려움 때문에 서로 다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준비하다가 이제 싸운다. 이처럼 경쟁하는 단위들로 구성된 세계에서 누구도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힘을 위한 경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안보와 힘의 비축이라는 악순환은 지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허츠가 말하려는 바는 분명하다.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최선의 방안은 타국에 손해를 입히는 한이 있더라도 타국이 손해를 입혀도 유리한 상황을 장악해야 하고 자신의 힘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현실주의죠, 현실주의. 그래서 너무 좀 나쁜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 그 정권이 막 바뀌잖아요. 착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뒤에 뭐 나쁜 정권이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착한 정권이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쁜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을 다음 정권에서 나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반대편 입장에서는 저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나쁘게 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뭐 재벌 많이 욕을 하고 정치권 욕 많이 하고 최대한 있으면 좀 음모론적으로 해석하고 나쁘게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안 속으려고 그러는 거죠. 안 속으려고 재벌이 일자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그거 잘 안 믿고 정말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좋으려고 이렇게 그것도 이제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최대한 저희가 보수적으로 바라보려고 할 때는 안 속으려고 할 때는 말하기 좋은 말로 그냥 한 거지. 저거는 그거 빼고 최대한 나쁜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자. 그래야지 내가 덜 속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바라보는 거잖아요. 안 속으려고. 그런 것처럼 국가가 다른 국가들 바라볼 때도 안 속으려고 저렇게 해서 안보 자기 안전을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공격하려고 하는 건지 또 어떻게 알아? 보수적으로 뒤로 최대한 물러나서 바라보자. 그러면 저건 자기들 우리 공격하려고 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안 속을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악셀레이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으로 이제 빠져들게 만든다. 가장 훌륭한 방어는 좋은 공격이다. 이 메시지를 대부분의 국가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안보를 위한 끊임없는 경쟁이 지속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국가들이 무정부 상태에서 존재하는 한 안보의 딜레마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다. 방안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본질적으로 강대국들이란 크기만 다를 뿐인 당구공과 마찬가지인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표백이 되는 거예요. 민주국가이건 황제국가이건 공산주의 국가이건 그런 것도 다 무의미해요. 그냥 강대국은 힘의 크기만 갖고 그거만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단순하게 보는 게 예측력이 뛰어날 수가 있잖아요.
포도주 가격 예측할 때, 와인 가격 그런 거 예측을 할 때 단순하게 공식 뚝뚝 넣어서 하면은 예측 확률이 90%가 넘었다고 그랬나? 그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생각에 관한 생각을 의해서. 그런 것처럼 힘의 크기만을 갖고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실주의의 어떤 장점이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지 프리드먼은 이제 지정학이라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미어 셰이머 교수는 안보의 딜레마 요런 거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다. 근데 저는 조지 프리드먼은 지정학을 통해서 경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해요. 조지 프리드먼은 지정학을 통해서 어떤 데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까지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미어 셰이머 교수는 일단 어떤 나라가 왜 그 경제가 그렇게 세져서 군비 증강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지면 이 정도까지 커지면 그걸 전제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요. 중국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조지 프리드먼은 중국 경제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고속 성장 못한다. 한국도 그랬죠. 일본도 그랬죠. 미어 셰이머 교수는 이제 중국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일단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요걸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 이어진다면 하고 이제 쭉 가정을 해서 하는 얘기. 그러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추세로 이어지지 못할지 그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지? 그건 이제 판단을 안 내리시는 거예요. 미어 셰이머 교수는. 거기까지는 내리지 않는다. 하지만 장점은 뭐냐? 어떻게 해서 미국의 행동 패턴, 큰 행동 패턴, 소련의 큰 행동 패턴, 독일, 뭐 일본 행동 패턴을 그 윤곽도 선명하게 이제 알게 해줘요. 쭉 얘기 드리겠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경제까지 예측하니까 지정학 요게 이제 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미어 셰이머 교수 책도 좋아요. 미어 셰이머의 국제정치 이론은 어떤 평가를 받는가. 근데 지금 보시겠지만은 뭐 민권 이런 것도 다 표백된 상태에서 국제정치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거죠. 인권 존중하는 거, 민주주의인가 뭐 이런 거,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가 이거 표백되니까 누가 좀 관심을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감을 좀 사는 게 있다. 미어 셰이머 교수의 강대국 국제정치 비극이 출간된 2000년 이후 이 책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국제정치 학도들의 열렬한 환영까지는 이해가 되죠. 혹은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처음에 드는 생각은 뭐 그렇게 현실주의로 봐야지 보수적으로 걔네들이 나쁜 거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져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 입장에서 그게 손해가 되면은 그냥 빨리 철수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게 미국의 이익에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옛날 얘기랑 비슷하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인권 이런 것도 얘기도 별로 강조를 안 하니까 조금 사악한 학문 아니야? 이런 생각이 두 번째 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이충근 교수님 번역 부분인데 번역하신 이충근 교수님의 이제 소개글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왜 비판을 하지? 이제 저 처음 9페이지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지 프리드먼이 100년이라는 책에서 현실주의 정책을 쓰는데 그 당위정을 입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덕주의 그런 걸로 자유주의적인 어떤 태도로 그렇게 해야 되지 뭐 현실주의를 원사이드로 쑥 가거나 도덕주의를 원사이드로 쑥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지 프리드먼은 약간 절충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얘기했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이해가 됩니다. 현실주의를 너무 강조를 해서 티나게 하잖아요. 그 반감을 사요. 반감을. 현실주의적인 정책을 취하더라도 거기에 당위력을 입혀야 된다. 자유주의적인 태도로. 예를 들어서 내가 세니까 네 거 뺏어도 되지.
이게 현실주의예요. 이걸 누가 공감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설령 내가 세다고 하더라도, 거기 이제 국제정치니까 세다고 하더라도 내가 네 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를 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공정무역이 아니야, 그거. 얘들 지금 반칙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도덕주의적인 어떤 색채를 입혀야 된다. 그 조지 프리드만 얘기거든요. 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미어 셰이머 같은 교수님이 정리를 해놓긴 해놔야죠. 국제정치의 냉혹한 측면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파헤쳤다는 찬사로부터 국제정치를 너무나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회의론에 이르기까지 미어 셰이머의 주장은 국제정치 이론의 핵심을 이루었다. 지난 20년 동안 국제정치학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자 5명 중 1명에 들어갈 정도로 미어 셰이머의 책은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그 누구라도 반드시 읽어야 할 명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충근 교수님은 어떻게 쓰셨냐면 또 내가 이런 책을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충근 교수님이 내가 쓰고 싶었는데 번역을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그래서 좋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충근 교수님도 이런 이제 공격적 현실주의 이런 스탠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충근 교수님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뭐 빡세다 이렇게 들진 않았는데 굉장히 이충근 교수님도 당의적을 많이 이제 입히신 것 같아요. 입히신 것 같은데 내용 자체는 공격적 현실주의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또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강의를 많이 듣거든요. 현실주의와 유화주의, 낙관주의, 도덕주의.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기본적 가치와 배치되기 때문에 현실주의에 대해 적대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무조건 세게 장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옳아야지. 기독적인 가치관은 좀 맞아야지. 그래야지 움직이는 거지. 그럼 무슨 이야기냐? 뭐 일각에서는 이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명분론적이야. 미국 사람도 명분론적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이거 보세요. 미국 사람들도 현실주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주의를 강조해서 그 설득이 안 돼요. 현실주의 이론은 학자 세계에서 고개 세계에서 정돈이 되는 거고 사람들한테 설득을 할 때는 당위적으로 입힌 다음에 도덕주의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도 시장에 있어서는 도덕적인 입장에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저 끄트머리 있는 사람들은 현실주의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속이는 게 아니라 일단 소화될 수 있게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뭐 명분론적이네 이런 비판 그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 미국 사람들도 현실주의적 태도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맞는 거죠. 한국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랑 둘 다 좀 도덕주의적이니까 명분주의고 현실주의는 미국인들의 세계관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다. 특히 현실주의는 미국 사회에 만연된 심오한 낙관주의와 도덕주의에 배치된다. 한국도 이런 얘기 많이 있죠.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은 미국 외교 정책에 관한 담론을 들으면은 마치 자유주의 개론 과목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는 미국인의 성향은 그러니까 현실주의는 국가들의 상대적 국력을 기준으로 구분을 할 뻔. 그러니까 당구공이라고 하잖아요. 큰 당구공, 작은 당구공, 힘센 애, 약한 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구공의 색깔이 뭔지 그런 거 안 보는 거예요. 민주주의 당구공인지 뭐 자유주의 당구공인지 공산주의 당구공인지 이런 거 안 보는 거예요. 그것만 구분할 뿐 선한 나라와 악한 나라를 구분하지 않는 데서도 적대감을 가진다.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주의적인 사람들도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좀 당위적으로 입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냉전에 대한 적나라한 현실주의적 해석은 냉전 시대 동안 미국과 소련의 행동 동기에 의미 있는 차이점이 존재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미국이랑 소련이랑 똑같았어. 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런 얘기?
그래서 힘이 중요하지. 이건 맞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현실주의 힘 중시한다고 그거 맞지. 근데 왜 사람들이 싫어한대? 소련이랑 미국이랑 똑같이 봐 걔네들. 그건 좀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현실주의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굴러간다라는 거. 이걸 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록 미국 지도자들의 공개적 발언만 놓고 보면 다르게 생각되겠지만은 미국 외교 정책의 실제는 현실주의적 논리를 따랐다. 그래서 지적 관찰자라면 누구라도 미국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사실을 곧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정희 시대 때 황당한 거예요. 미국이 중공이랑 같이 손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황당히 안 해요. 황당하죠. 그래서 이게 뭐야, 미국 왜 저래? 이렇게 돼서 이제 충격을 이제 받았죠. 근데 그거를 도덕주의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산당인데 왜 고기랑 손을 잡았어? 그렇지만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을 견제하기 때문에 중국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둘로 일단 큰 거 두 개를 이제 갈라놔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많이 키워놨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더 커서 이제 중국이 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이제 요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이 돼요. 더 잘 돼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공산당인데 왜 중국이랑 손잡고 뭐 그렇게 했어? 또 설명이 안 되잖아요. 미국인들은 현실주의 정치를 혐오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이제 도와준 거, 국제 시장 이런 데에서 이제 나오게 한 거,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민주화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좀 설득력이 약하다. 설득력이 약하고 진짜 설득력이 더 강한 거는 소련 견제하기 위해서. 그 설득력이 강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행해지는 외교 정책에 관한 담론들은 보통 자유주의의 언어들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내가 좀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현실주의가 좀 따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또 제가 만약 지도자가 돼서 그래서 따라서 그 지도자가 됐으면은 자기 나라를 그래도 최소한 가장 이익이 되게 피해 안 보게 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주의로 좀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왜냐면 내가 지켜야 될 거는 자기 나라 국민이지 다른 나라 국민이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진짜 착하다면은 제가 만약에 진짜 착한 사람이라면은 뭐 불교 이런 식으로 뭐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내가 동물을 먹잖아요. 소를 먹잖아요. 닭을 먹고 자가 죽여서 먹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착하면은 전 세계를 위해서 내가 과연 생존하는 것이 옳은가? 그 의문이 들잖아요. 그죠? 오히려 내가 그 소나 뭐 돼지나 뭐 다른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뭐 이런 것까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됐을 때 우리 나라 사람들을 잘 꾸려야 되지. 뭐 아프리카 사람들 꾸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금 걷어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뿌리는 거지. 우리가 세금 걷어서 복지를 아프리카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됐을 때는 어떤 현실주의고 그리고 그다음에 국가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고 너무 현실주의고 좀 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치 엘리트들의 언급들은 낙관주의와 도덕주의에 크게 경도되어 있다. 미국의 학자들은 특히 사상의 시장에서 자유주의를 논리를 전파하는 데 능력이 탁월하다. 그러나 닫힌 밀실의 문 뒤에서 국가안보 정책을 만드는 엘리트들은 대개 권력의 언어를 말하지 원칙론을 말하지 않으며 그 결과 미국은 국제체제 속에서 현실주의가 지시하는 논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개관인데
아, 이렇게 되게 세게 보는구나. 진짜 당구공으로 보는구나. 민주주의 이런 거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의 행동을 많이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네. 원래는 소련이랑 친했잖아. 그래서 소련이랑 같이 일본 쳤다가 다시 이제 소련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중공 공산당인데 공산당이랑 또 손도 잡고 그렇게 하니까 현실주의가 더 설명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하네. 요 정도까지 이제 전달이 되었으면 이제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책을 썼다라는 거, 그다음에 가장 강하게 국제 정치를 아주 현실감 있게 잔인한 어떤 그런 면을 잘 보여준다. 그렇게 개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저희 이제 부북 리뷰는요. 부북 리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일조할 수 있는 부북 리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예측을 할 수 있죠. 아, 어떻게 되겠다. 좀 미래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미래 예측을 하면서 또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가늠을 해볼 수 있겠죠. 훈련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일조할 수 있는 부분 리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꼭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